이거 알려서 그런 거예요. 누구 맞은 약이 애들한테 있었던 거야. 그런 거에 안 받아보면 돈이 잠들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에이즈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 선생님, 처음에 에이즈란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 집에를 어떻게 갔는지 알 수도 없었고 가족 몰래 흘리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사시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살려고 단절되게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듭니다. 에이즈 환자로서 산다는 게 외부에 알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사이에 단절된 상태에서 살면 너무 힘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들 에이즈 환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저희에게 호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멀쩡하던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에이즈에 걸렸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에이즈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아직 어린 아기였던 4, 5살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에이즈 판정을 받은 지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들은 자신들이 왜 에이즈에 감염됐는지 명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진성 프로듀서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견디면서 살 것 같아서 말도 못하는 나라. 나 이러고 싫어. 정말 나 이렇게 살기 싫어. 정말 싫어. 내가 무서워. 너무나 무서워. 살기 싫어. 정말 나는 싫어. 이 억울한 사람을 어느 누구도 모를 거야. 정말 어느 누구인지 말도 못해. 네 자식이 이제한테 말 어느 누구인지 말도 못해요. 나 외면 나갈 건데 그 누가 쳐다보겠어? 내가 그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하고 살아.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그 해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보지 않을 때는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미워지는 그 아픔을 참고 사는데 어찌 하여서 이렇게 젊은 내 아이들이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사연을 털어놓았다는 사람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에이즈에 걸렸고 그 원인조차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진호 엄마는 아기였을 때 에이즈에 감염됐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아들에게 어떻게 이 엄청난 사실을 말해줘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해주면 감당도 못할 나이인데 말도 못해. 감당할 수 있다 해도 말도 못해. 그러고 사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있길래 그러냐고 뭐라고 말해줘. 부모인 나들 이렇게 감당하고 살 수가 있는데. 결국 이들은 지난 2월 28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국내 최초로 에이즈 환자 16명이 집단으로 모 제약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갑작스럽게 에이즈에 감염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내용입니다.
10년간 이상이나 고통을 받아왔던 그런 자신들의 그 어떤 잃어버린 생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원인 제공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거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어렵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기막힌 불행 앞에서 송영식 씨 또한 하루하루가 막막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데 영식 씨는 얼마 전부터 에이즈 정세가 악화돼 전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식 씨를 처음 만났을 때 한눈에 보기에도 영식 씨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런 통에는 이 정도면 뚝뚝뚝 하잖아 벌써. 이렇고 이 텐트 안에는 시커먼 게 뽀하리 뭘 많이 이게 흘러서 이렇게 시커먼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건 덜 심한 거예요. 지금 좀 나아진 편이에요. 좀 열에 나갔다 또 짜증나게. 그러나 지금 영식 씨가 가장 힘든 것은 아픈 몸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요. 지금 뭐 희망 별로 없어요. 솔직히 뭐 사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져요. 지금 그냥 소원이랑 딱 간단한 게 자다가 그냥 조용히 잠들어 버렸는데 그게 소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 알 수 없다는 영식 씨. 그 원인이 혈우병 치료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얼마 전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다른 환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아들의 삶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어제는 얼라들난 거 보면 참 마음 아프고 나도 지금 멀쩡했거든. 혈우병이 있다 해도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손자 볼 수도 있는데 내 발주에 이러시고 어떤 데 한다는 혼자 막 울기도 하고 내 몸도 옳지 않고. 에이즈에 걸린 이후 순구 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세상에서 고립된 채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것이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순구 씨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놓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일에 파묻혀 지내는 것도 이 일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뭔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뜻을 저는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일을 하면 그 병에 대해서 좀 잠시라도 잊고 잊은 게 그게 속이 편하고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러나 순구 씨는 자신에게 닥친 이 기막힌 상황을 잊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봐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어릴 때는 제가 제 집으로 어떨 때 잘못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물고 하늘 쳐다보고 내가 이대로 민민에 살 것인가 이대로 살 것인가 진짜 하루 할 때마다 진짜 죽으려고도 해봤어요. 황진선 프로듀서,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이 에이즈에 감염됐고 그리고 부모들이 그 사실을 차마 말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사연이 정말 가슴 아픈데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16명이 집단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까? 네, 우선 이 환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 혈우병 환자라는 것과 에이즈에 걸린 시기가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들은 모두 어느 날 갑자기 에이즈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자신들이 에이즈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다면 그 원인이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한 제약회사의 혈우병 치료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히고자 그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자와 가족들은 10년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에이즈에 걸렸는지 그 가능성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이 엄청난 문제의 시작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91년 3명의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서너 명씩 계속 감염되면서 그 수가 20여 명에 달했습니다. 혈우병 환자들은 왜 이렇게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에이즈에 걸리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들이 에이즈에 걸린 원인이 무엇인지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뭐 부모나 형제로부터 뭐 같이 생활하다 감염된 케이스, 안 그러면 성적 접촉, 안 그러면 혈액 제제를 맞는 케이스. 첫 번째 가능성은 부모에 의해 유전적으로 감염되는 경우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아이도 에이즈에 걸린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환자들 부모들 중에 에이즈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환자들 부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자료들에 근거해서 이 환자들이 적어도 부모들로부터 수직 감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들이 에이즈에 걸릴 두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에이즈의 일반적인 감염 원인으로 알고 있는 성접촉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와 가족들은 성접촉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17살인 진호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것은 어린아이 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갑자기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몇 살 때예요? 애가 몇 살 때? 그러니까 애 업고 다닐 때니까 딱 잘 모르겠어. 걸어 다니기도 전에 업고 걸어 다니는 다녔으면서 업고 다니는 거죠. 한 3-4살 때? 때 예. 두 살 뭐 나가 뭐 어린을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두 닮은이 지금 저기 3학년이라니. 우리가 진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번에 소송을 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이 에이즈를 판정받았던 나이는 절반이 넘는 56%가 16세 이하였습니다. 어른이라면 어른이야 스타일은 잘못했어. 그런 병을 받았다지만은 애기는 무슨 죄가 있다고. 애기 갖고 난 애기가 무슨 에이즈란 말이냐. 애기가. 세 번째 감염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수혈에 의한 감염 가능성입니다. 이들은 혈우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수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률은 전체 에이즈 감염자 2,258명 중 1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혈우병 환자의 경우 150명 중 20여 명이 감염돼 250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수혈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혈을 해가지고 20여 명의 혈우병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겠느냐? 그건 논리적으로 안 된대죠. 100만에 한 명 생길까 말까 하는 거고 우리나라 전체 가능성이 몇 명밖에 안 생겼는데 어떻게 혈우병 환자 20명에서 100명 중에서 20명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릴 마지막 가능성은 바로 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혈우병 환자였기 때문에 혈우병 치료제를 많이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우병은 쉽게 말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보통 정상인의 몸에는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14개의 응고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우병 환자는 이 중 8번째나 9번째 성분이 없이 13개의 응고 성분만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쉽게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혈우병 치료제는 사람의 혈액에서 피를 멈추게 하는 성분만을 모아서 농축해 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혈우병 환자들은 출혈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 약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바로 이 치료제가 자신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모 제약회사가 설립한 희루재단에 등록을 한 이후 공통적으로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재단 설립되면서 재단에서 그 전해에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안 나왔죠. 음성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검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검사 기간이 아닌데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환자들이 막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검사를 했었더라고요. 등록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 저기가 없었죠. HIV가 없었는데 93년도에 그때 3월 18일 알게 됐죠. 지난 91년 모 제약회사는 희루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희루병 환자들의 등록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이 재단에서는 희루병 환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인 희루의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희루병 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처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희루재단에 등록한 희루병 환자들은 본격적으로 국산 희루병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환자들의 진료 기록부 중 주사 일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일지에는 희루병 환자들이 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희루병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투여받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다른 거 맞은 거 없어요. 혈액제를 약밖에 안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햄라인인지 뭔지. 그리고 희루재단에서 실시한 에이즈 검사 결과를 보면 희루병 환자들이 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국산 치료제를 맞은 91년 이후 집중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이렇게 좀 물어보고 확인하니까 다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희루재단에 등록을 했고 이 제품을 맞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에이즈에 걸렸고 모두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환자들 입장에서 틀림없이 이게 문제가 혈액제제가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는 희루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이유가 국산 희루병 치료제와 연관이 있는지 자료들을 수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혈액이 국산 희루병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기자는 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게 된 것일까? 당시 이상호 기자는 법원 출입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사회를 뜨들썩하게 했던 이 제약회사의 매일 사기 사건을 다룬 수사 기록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기사를 작성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90년 5월에 이 수혈 사기 매혈 사건 수사를 한 뒤에 갑자기 그만둔 경위에 대해서 그 부장 검사랑 얘기하던 과정에서 뭐 이런 에이즈 환자피 관련 사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문희 검사도 만났습니다. 피를 사들이는 혈액원칙이 피를 파는 사람들을 속여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피를 파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뜯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검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된 매혈 사기 사건은 무엇일까? 바로 제약회사가 운영하던 혈액원에서 피를 팔러 오는 사람들을 속여 체혈량을 늘리는 등 부당 이익을 취했고 때문에 주요 책임자를 구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시에 왜 이 사건으로 검사직을 그만두게 된 것일까? 우리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이문희 변호사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집단 감염은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2년 정부에서는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1차 역학조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1차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조사위원을 만나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들어봤습니다. 국산 혈우병 치료제에 에이즈 감염자의 혈액이 들어갔다는 의혹 때문에 역학조사단에서는 감염 원인을 밝히는 것이 조사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9명이 전년도에 음성했다는데 과연 외제약을 써가지고 생긴 거냐 국산약을 써가지고 생긴 거냐 이걸 규명하자 이거예요. 외제약을 써가지고 생긴 거라면 이거 보상을 받기 어렵잖아요. 규명하기도 어렵고 국산약을 써가지고 사고가 났다면은 이거 국산약 보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저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알았다 조사를 해보자. 지난 94년 5월 2년간에 걸친 역학조사 끝에 1차 역학조사의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혈우병 치료제가 원인이지만 그것이 외국산인지 국산 치료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황기선 프로듀서, 이 약들이 그 혈우병 치료제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혈우병 치료제는 그 사람들의 혈액 속에서 피를 응고시키는 성분만을 뽑아서 그걸 농축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예, 이것이 그 혈액 응고 성분을 그 농축시켜서 그 건조 동결시킨 것인데요. 이 그 혈액 그 응고 성분에다가 주사 용액을 이렇게 넣어서 용해를 시킵니다. 이 용해된 그 주사 용액을 주사기에 이렇게 넣어서 자신의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이 사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 혈우병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네, 환자들마다 각기 상황은 다른데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혈장, 다시 말해서 정상인의 혈액에서 피를 응고시키는 성분만을 따로 모아놓은 혈액을 맞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오래전에 국가에서 조사단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기술 부족의 이유로 명확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면 그 명확하게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저희도 그 부분에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던 중에 만난 한 그 과학자는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된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국회 앞에서는 혈우병 환자와 그 가족들의 집단 시위가 있었습니다. 혈액오염 진상규명 철저하게 실시하라. 혈액오염 진상규명 철저하게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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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약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원인이 10년 동안이나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우병 환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한 신문에 보도된 기사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92년 1차 역학조사에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에이즈 감염의 원인이 국산 혈우병 치료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8년 만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고 어떤 이유로 국산 치료제가 원인이라는 기사를 썼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조영걸 교수가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한 논문을 어디선가 발표하는 거를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혈액제제에 의해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런 내용의 논문을 썼다는 조영걸 교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왜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국산 혈우병 치료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했는지 알아봤습니다.
혼자 얘기한 사람 이상하게. 조 교수의 혈우병 에이즈 감염 연구는 그가 국립보건원의 의사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계속되어 왔고 지속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해 제출한 의견서에도 국산 혈우병 치료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50명 중에서 10명 이상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오는 거는 사고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미생물 한 사람으로서 이건 딱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조 교수는 그 이후 10년 동안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과 국산 혈우병 치료제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조 교수가 연구하는 것은 에이즈를 전파시킨 원인 제공자와 감염자 간의 유전자 바이러스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모두 9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유전자인 엔브, 네프, 폴 유전자를 뽑아내어 이를 분석해 왔던 것입니다. 결과는 당시 국산 치료제에 혈액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염원의 유전자 구조와 에이즈에 걸린 혈우병 환자들의 유전자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 교수는 자신의 이런 연구 결과를 외국의 유명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에이즈 환자 2명의 혈액이 국내 혈우병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것과 이 중 1명의 에이즈 환자와 다른 4명의 혈우병 에이즈 환자의 유전자 구조가 높은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하고 관련된 그 공혈자 오모 씨 주변에 혈우병 환자 4명 정도가 총 한 8명 정도가 분석이 됐는데 혈우병 환자는 4명이 가장 가깝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하는 걸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우병 치료제를 만든 모 제약회사는 이런 조 교수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입장을 2차 역학조사단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조 교수가 주장하는 것 중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오모 씨라는 사람의 혈액이 제품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문제가 된 오모 씨의 혈액이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모 씨의 혈액이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 교수의 연구는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제약사가 그 근거로 제시한 혈장 처리 내역서입니다. 당시 동부혈액원에서 체결한 오모 씨의 에이즈 감염 혈액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감염된 오모 씨의 혈액은 곧바로 자신들의 연구소로 보내서 실험용으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에이즈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이전에 오모 씨가 매혈한 혈액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우리는 오모 씨가 에이즈를 판정받기 이전, 다시 말해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 기간 동안에 매혈한 혈액이 치료제에 들어가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당시의 검사 기법으로 봤을 때 보통 에이즈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은 6주에서 14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모 씨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잠복기로 추정되는 이 기간에 몇 번이나 매혈을 했을까? 혈장 처리 내역서에는 오모 씨가 잠복 기간에도 매혈을 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혈액은 이 제약회사의 다른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사로부터 오모 씨의 혈액이 이 회사의 제품에 원료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모 씨가 그 에이즈 감염 시기에 그 매혈을 한 그 혈액 원료도 당시 그 제품의 원료로 섞여 들어갔다고 그 당시 그 동부 혈액 원장 군의관 출신 동부 혈액 원장이 얘기를 했고, 일단 동부 혈액 원장은 직접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죠, 그죠? 동부 혈액 원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에도 그 이문희 검사의 수사 기록에도 이 오염된 피로 만든 뭐 백신 간염 백신에서부터 알부민 혈액 제제가 그대로 그 제품화되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은 당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오모 씨를 박 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 씨가 문제의 오모 씨와 같은 사람임이 제약사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모 씨의 혈액이 다른 약품의 원료로 사용됐던 것처럼 문제가 된 혈우병 치료제에도 사용된 것일까? 이 제약회사가 혈우병 환자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양성반응 이전의 오모 씨의 혈액이 국산 혈우병 치료제에도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 교수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오모 씨에게서 많은 혈액 샘플들을 채취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즈에 감염된 오모 씨의 혈액이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걸린 원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 교수는 문제가 된 2명의 매혈자뿐만 아니라 감염자들을 직접 만나서 혈액을 채취했고 보관해 왔습니다. 이렇게 매혈자와 혈우병 환자들의 샘플을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혈우병 환자들의 감염 원인을 밝혀내는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체혈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99년 2월 1일. 여기 장부하고 이거 같잖아요, 그죠? 이게 직접 선생님이? 예, 제 방에 와서 체혈하고. 그럼 저 오씨 혈액 샘플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까? 저밖에 없죠. 보건은 없고요? 네,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로. 죽었고. 그러면 오모 씨 혈액 샘플하고 그 다음에 한 20명에 달하는 혈우병 에이즈 환자들의 샘플들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거의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중요해요. 그렇다면 조 교수가 이런 혈액 샘플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일까? 조 교수는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오모 씨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의 바이러스와 매우 비슷한 유전자 구조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98점 가장 많은 사람이 98%는 그는 매혈자와 혈우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핵심 유전자를 뽑아내서 유전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염 원인으로 추정되는 오모 씨의 주변에 7명의 다른 혈우병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혈자인 김모 씨의 주변에 9명의 혈우병 환자들이 모여들었고 총 16명의 환자들이 매혈자들과 비슷한 유전자 구조를 보였습니다. 확실한 거는 들어간 두 사람하고 국내에 감염된 혈우병 20명 중에 대부분하고 가장 가깝다. 그렇다면 조 교수가 연구한 내용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우리는 미국의 이 분야 권위자에게 그 내용을 검증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소였습니다. 월터 피치 교수는 미생물학의 권위자로 유전자 구조를 연구해 에이즈의 감염 경로를 밝혀내는 학문을 개척한 연구자입니다. 우리는 피치 교수에게 조영글 교수가 매혈자와 혈우병 환자들 간의 유전자 구조를 분석한 것이 에이즈의 감염 원인을 밝히는데 과연 신뢰성 있는 방법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Phylogenetic analysis is, first of all, taking the sequences that come from the different isolates and reconstructing their history, the phylogeny or their, what's the word, genealogy is another term for the same thing. Descendants are shown relative to an ancestor in the same way that the human siblings are related to the father, and a bunch of fathers are related to their grandfathers, and eventually they all come to a single common ancestor of everything that descended below them. And you can say who is related to whom most closely. You did not put a box around.
우리는 조영글 교수가 최근에 연구한 결과를 직접 가지고 가서 피치 교수에게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매혈자와 혈우병 환자 간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This is known to be a donor of blood and could be the source of these recipients who are also hemophiliacs. Their sequences are so similar to here that almost and it's a compact group. All of these individuals belong to this group. 우리는 이 분야의 또 다른 권위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에이즈 환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에이즈 연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영글 교수의 논문이 수차례 실린 레트로바이러스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브라이언 폴리 박사를 만났습니다. See, these are all the NEF gene. See, they don't have donor or hemophiliac. If you go to any country in the world, 폴리 교수는 우리 취재팀에게 유전자 뱅크에 등록된 한국 혈우병 에이즈 환자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It's not exactly linear, so the branches out here tend to move a little faster than changes. The sequence, we're zooming in now, so the distance bar of 10% is roughly here, meaning that these distances are roughly 4% or 96% identical. All these sequences are 96% identical to one another, 4% distant. And that's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these donors are responsible for the transmission to these hemophiliac recipients. From a transfusion case unrelated to the hemophilia case. 우리는 폴리 박사에게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유전자 연구를 계속해온 학자로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So these hemophiliacs did not have time to be out getting transfusions or getting the virus from other sources. The window period was so small for all these people to be infected over just 1 or 2 years that they weren't picking up their virus randomly from other transfusions or whatnot. It had to be a common source. So what you're saying is there is a good possibility? Yes, I'd say that from the data that I've seen, not only the sequence data, but sequence data plus dates of seroconversion indicate that it was these donors donating into the green cross clotting factor that infected the hemophiliacs. 우리는 조 교수의 연구 결과와 외국의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해당 제약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건 있죠. 무조건 안 나오게 하는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이제 피해 어떤 그런 증세가 있잖아요, 기업이. 그리고 얼마 후 제약회사 측에서는 지금은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아직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민감한 사항이니 취재와 방송을 유보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진선 프로듀서. 그러니까 그 조 교수는 에이즈 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이번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제약회사는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회사는 아쉽게도 원인 규명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또 제품의 원료인 혈액 또한 국민들의 헌혈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혈우병 환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또 봉사를 해야 하는 기업이니만큼 원인 규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황진선 프로듀서? 그 이 문제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8년 만에 또다시 2차 역학조사단이 꾸려져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국립보건원의 한 회의실 앞에서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혈우병 환자 가족들과 이를 저지하는 보건원 직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혈우병 에이즈 환자의 감염 원인을 조사한 2차 역학조사단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보건원 측이 환자들은 초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1차 역학조사가 끝난 지 8년 만에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2차 역학조사단이 결성됐습니다. 이들의 조사 계획에는 환자들의 감염 경로를 추정하기 위해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면담 조사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사 기간 동안 역학조사관들과 환자들 간의 면접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라 그러면은 다 그런 거를 와가지고 뭐 환자들도 와서 다시 또 뭐 혈액 실을 해서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거 뭐 아무 연락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무슨 역학조사를 하는지 저는 모르고. 또 한 가지 환자들의 불만은 2차 역학조사단이 정확한 유전자 구조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들로부터 직접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 기존의 자료만 검토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우리는 2차 역학조사단에서 유전자 구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조사위원을 찾았습니다. 그럼 샘플들을 다 채취해서 또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럼 기존 자료만 검토하시는 겁니까? 그건 보고서 결과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환자들의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최근 국립보건원에서는 조영걸 교수에게 유전자 구조 분석을 해야 할 사람들의 혈액 샘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이런 공문이 나온 걸로 봐서는 국립보건원에서 매혈자들의 혈액 검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게 없다면은 그런 역학조사 자체가 처음부터 의미가 없는 거고요. 현재 혈우병 치료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각국의 거대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만난 켄 백스터 씨 또한 벌써 7년째 혈우병 치료제를 제조한 다국적 제약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날마다 오염된 혈액을 상징하는 물감을 제약회사 앞에 뿌리며 혈우병 환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스터 씨 역시 혈우병 환자이고 10여 년 전 이 회사에서 제조한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한 후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혈우병 환자들이 원인 규명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이 이렇게 시위를 하게 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And what motivated me to start protesting was the people that I was watching that died, especially the kids that I knew, dying at 9 years old because a company wanted to save money. I didn't think that was okay. And I thought I could try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out of respect for the dead that I knew. 하지만 거대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홀로 싸우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투쟁할 때만 사건의 진실이 좀 더 빨리 밝혀질 거라고 했습니다. Men, women, children, dead. 백스터 씨도 에이즈 환자라는 편견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구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I've been haunted by faces of people, mothers that have told me about their sons, how they didn't want them to die, men who were dying that wanted to fight and say something against Bayer or some of the other companies, and they were afraid to, and they died silently. Funeral after funeral after funeral of families full of shame just angered me and made me want to do it even more because I felt like I could handle the aggression or whatever the people were going to put out towards me, and I would do it for the families out of respect for them. 지난 95년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혈우병 에이즈 약해 사건. 당시 이 사건은 1,800명의 혈우병 환자들이 에이즈에 감염됐고 400여 명이 사망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처음으로 실명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가와다 유헤이가 있었습니다. 유헤이 역시 혈우병 환자였으며 혈우병 치료제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됐고 제약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검찰은 후생성 관료에게 이 문제의 책임을 물었고 일본 역사상 최초로 장관이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약사의 책임자 3명은 전격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나마 해결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유헤이와 그 어머니의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헤이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유헤이의 어머니는 현재 국회의원이 되었고 유헤이 또한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여전히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강연을 다니는 등 많은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헤이와 유헤이의 어머니는 지금 국회의원 재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에이즈 약해 사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고통에 대한 전 사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에이즈 환자라는 편견을 버리고 용기와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自分の場合には周りの友達であるとか家族もそうですし、周りの人がやっぱ支えてくれたっていうのがあって、突然マスコミに出てってわけではなくって、やっぱり周りの人が受け入れてくれる人たちというのが友達であるとか周りの方がそれを受け入れてくれるっていう土壌がそういうのがあって。 하지만 한국의 혈우병 에이즈 환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시설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어렵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혈우병 치료제로 인한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논란이 되어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해당 제약사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방송을 내보내기 불과 사흘 전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로부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고 오늘 오전에서야 법원으로부터 방송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방송에서 아무런 편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혈우병 환자들의 에이즈 감염 원인이 국내 제약회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인지에 대해 국가가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10년 동안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에이즈 환자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주 사기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방영된 후 저희 추정 60분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형이 그 업체에서 6개월간 일을 하며 당한 피해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하고 가슴이 아프다는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신중히 생각을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해당 기업에서는 10월 1, 2일 양일간 정규직 사원 모집 광고를 오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광고를 전국 180개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게재했습니다. 또한 추정 60분 방송 후 본사는 방문 판매업체의 직원들이 판매 위임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추정 60분은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고 약자의 편에 서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비판으로 그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대소를 찍는 거예요. 시계를 소방하는 거에 손 넣고 하나 밑에 공항에서도 찍고 지하철에서도 찍고 서로들이 사업이 되었는데 앞에 앉아있는 여자가 다리를 탁 벌리고 그대로 찍고